인류는 식량을 찾고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지도를 탄생시켰다. 지도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그 궤도를 같이 해온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는 탐험과 발견이 성행했던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 최전성기를 맞는다. 세계의 바다에서 식민지 개척과 해상교육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이 벌어지던 이 시기, 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인 지도는 그 자체로 국력을 의미했다. 앞다툰 항해를 통해 새롭게 알아낸 최신 지리 정보들을 과시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쏟아낸 방대한 양의 지도들. 그 속에는 엄청난 지도학의 발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고지도에 나타난 표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나타낸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도를 연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국경을 인식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세계관과 영토인식이 담겨 있는 지도. 과연 그 속에 우리의 독도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돼 있을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아닌 일본의 눈, 서양이라는 제3의 눈으로 본 독도 목격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세계의 지도 위에 켜켜이 새겨진 그 묵직한 증언을 들어보려 한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독도 야욕을 드러내며 우리의 독도를 되찾아야 할 자기네 영토라 우기는 일본. 그들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지도를 증인석에 앉혔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홍보물에 나가쿠보 세키스히의 1846년판 개정 일본 여지 노정전도를 싣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그 1846년판 개정 일본 여지 노정전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울릉도와 독도가 오키섬과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그 경선 위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당시에 자국의 영토로 인식했다, 이런 근거 자료로 사용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자신 있게 내놓은 그 지도는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일까? 제작진은 메이지 대학에서 지도의 원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1846년판 개정 일본 여지 노정전도의 원본이 펼쳐지고 있다. 외무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본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오키섬과 같은 색으로 분류됐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위도와 경도가 표시돼 있다. 그러면 대체 나가쿠보 세키스히는 어떤 인물일까? 나가쿠보 세키스히의 모든 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쿠보이 노리오 교수에게서 우리는 이 지도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위도와 경도를 도입한 나가쿠보 세키스히. 현재까지도 일본 지도학의 선구자로 추앙받는 그는 지도를 제작하는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었다.
長久保積水は隣国や外国との関係からこの地理をやらねばならない。だから国境をきっちり決めるというのはかなりの目的なんですよ。それが改正なんです。 당시 일본의 국경을 명확하게 해두고자 했던 나가쿠보 세키스이. 그의 지도는 정확성을 인정받아 1779년부터 에도 막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관어 지도가 된다. 그 후 1840년까지 그는 총 5판의 관어 지도를 제작했다. 즉, 일본 외무성이 내세운 1846년도 지도는 공식 지도가 아닌 것이다. これ以降に初めて海賊版なるものが出てまいります。これは長久保積水の許可も得ないし、官居という名前も付けておりません。付け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그렇다면 1779년판 지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관어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는 무채색으로 표시해 일본 영토의 색깔과 구분해놨다. 하지만 1846년판 지도에는 관어 지도라는 표시가 없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키섬과 같은 색으로 둔갑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 지도를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쿠보이 교수는 1779년판 지도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지도가 있다고 했다. 바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마지막 공식 지도인 1840년판 지도. 이 지도는 이전 지도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지도상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작용했다.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공식화한 후 1696년 일본 정부는 자국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하지만 1836년 한 어부가 울릉도에 갔다가 들켜 결국 사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치에몬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840년판 지도에서 아예 울릉도와 독도를 삭제한다. この時から徳ともウルルンドと徳とは地図から消えてしまいます。これが第5版の天保の一番変わったところです。今までのは白抜きでもあったわけですね。今度は記入してもならないことで全部カット。 일본 외무성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공식 지도들이 증언하는 진실은 가려둔 채 민간에서 만들어진 복제품을 근거로 일찍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도를 마치 국가가 인정한 관찬 지도인 것처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고요. 원래 있는 관찬 지도는 독도 울릉도로 빼고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 행위다. 나가쿠보의 관어 지도보다 좀 더 확실하게 에도 막부의 당시 영토관을 보여줄 지도를 찾아서 우리는 다시 메이지 대학으로 향했다. 이곳에 에도 막부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 막부 관찬 지도가 있다. 일본에서 관찬 지도라는 것은 사실상 에도 막부의 사업으로서 일본 전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일본의 공식 지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크기의 이것이 바로 에도 막부의 관찬 지도 중 하나인 막부찬 겐로쿠 일본 지도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최대한 자세하게 일본 영토를 기록한 이 지도 어디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없다. 에도 막부의 다른 관찬 지도들도 마찬가지다. 오키섬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지도에서 빠져 있다. 당시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다.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그 관찬 지도의 특징은 먼저 울릉도 독도가 확실하게 일본 영토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려져 있으면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라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에도 마프의 인식은 이러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고요. 오래된 지도 위에 새겨진 일관된 증언. 일본 입장에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지도가 센다이시에도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 묻혀있는 하야시 시헤이. 그 역사 지도를 통해 들려줄 진실이 있다. 센다이시 출신의 대표적 위인인 그는 특히 투철한 애국심으로 유명하다. 그는 서양 열강들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할 것을 걱정해 무려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며 주변국의 국경과 형세를 담은 지도를 완성해낸다. 바로 그것이 삼국 통남 여지 노정 전도다. 우리는 그 지도를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일본에서 수집한 200여 점의 고지도를 분석하고 있는 우리문화가꾸기회도 이 지도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삼국, 그러니까 일본 주위에 있는 조선과 유구와 오키나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북해도가 독립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독립국가 세 나라를 자기, 그러니까 일본 주위에 있는 삼국을 쭉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 접경국과의 지리적 형세를 미리 살펴 일본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던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새긴 황색으로 채색돼 있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조선의 소유라 적어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일본 학자들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조센노 모찌는 들다거든. 것 소유하다. 조선의 것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일본의 학자들은 그거는 울릉도만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섬이 하나 있죠. 그거는 일본 학자들이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가보면 있는 죽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독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울릉도 옆에 그려진 섬을 독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본. 그 논리를 정면으로 깨줄 결정적 지도를 우리문화가꾸기회가 찾아냈다. 삼국 통남 여지 노정 전도를 보완해서 베껴 그린 대삼국 지도. 여기에는 논란이 됐던 울릉도 옆 작은 섬에 당시 독도의 일본 명칭이었던 송도라는 글씨가 분명하게 적혀 있다. 자칫 논란 속에 묻힐 뻔했던 지도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 지도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본 국토지리원의 모태가 되는
내무성 지리국에서 발간한 대일본국 전도.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없다. 일본 농상무성이 제작한 대일본 제국 전도의 경우는 어떨까? 울릉도와 독도가 오키섬과는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지리학의 선각자들이 그린 지도부터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제작한 지도까지,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전에 만들어진 일본 고지도들은 독도는 엄연한 조선의 영토라고 자백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제3의 눈. 과연 유럽 지도들은 어떤 진실을 말해줄까?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유럽 대륙을 깜짝 놀라게 한 책이 세상에 나왔다. 바로 라페루즈의 세계 탐험기. 약 3년 동안 라페루즈 탐험대가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직접 손으로 기록한 그 원본 자료들은 지금도 프랑스 고문서 박물관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지난 20년간 프랑스 전역을 돌며 서양 지도 속 독도의 기록을 연구 분석해온 이진명 교수. 그와 함께 우리는 라페루즈 탐험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루이 16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당시로서는 가장 발달한 항해 장비와 측정 장비를 싣고 탐험에 나섰던 라페루즈 함대. 1785년부터 1787년까지 남아메리카와 알래스카, 그리고 아시아와 호주 등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탐사한 그들은 수많은 실측 지도를 남겼다. 그들의 지도는 상당히 정확해서 프랑스 해군도 반세기 이상 이 해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서양 지도 발전에 한 획을 그은 라페루즈 탐험대. 그들의 업적 중 하나가 우리의 울릉도를 발견한 것이다. 울릉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수학자 르포트 다줄레의 이름을 붙여서 다줄레 섬이라고 한 다음에 그 울릉도를 일주를 하면서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울릉도의 좌표,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측정합니다. 서양 지도상에 처음으로 정확한 좌표의 울릉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항해사, 천문학자, 지리 전문가 등 200여 명을 태운 라페루즈 탐험대. 그들이 우리의 동해를 찾은 것은 3년간 이어진 항해의 마지막 해인 1787년 5월이었다. 제주도를 지나 북상하던 중 그 어느 서양 지도에서도 본 적 없는 섬, 울릉도를 발견한 그들은 그때 상황을 항해 일지에 생생하게 기록했다. 라페루즈 탐험대가 목격한 울릉도의 첫 풍경. 그 속에는 조선의 목수들이 있었다. 그 다줄레 섬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 목수들이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라페루즈가 거기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배를 그 건조하고 있었다는 거, 그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와서 처음 울릉도를 본 서양인들의 눈에도 이 바다, 이 섬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조선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도를 살피던 우리는 이상한 점을 찾아냈다. 동해상에 다줄레 외에 2개의 섬이 더 존재하는 것. 그 미스터리의 답을 보여주겠다며 이진명 교수는 우리를 자택으로 안내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교수가 프랑스 대부분의 자료관과 도서관을 뒤져서 찾아낸 수많은 지도들. 그중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라페루즈 탐험대가 항해 중 길라잡이로 썼다는 서양 고지도들인데, 이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던 지리학자들의 것이다. 여기서 공통점은 판링타오, 찬찬타오라는 2 섬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는 다름 아닌 울릉도와 독도다. 당시 조선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섬의 명칭이 중국식 발음으로 돼 있는 것.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를 육지에 거의 붙여서 그린 이유는 뭘까? 옛날에 지도를 만들 적에는 자기 나라 섬을 육지에 가깝게 붙여서 냈어요. 제주도도 남해안에 아주 남해안 해안선에 가까이 붙어서 나타나요. 그게 지도 제작 방식인데, 옛날에.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까지 가서 어업 활동하고 이제 돌아오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조선시대 때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세트로, 사실 정확한 측량은 그 당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 표시해서 둘 다 크게 그려가지고 중요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거리를 측량해서 만든 실측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 나라의 섬은 그 나라의 내륙에 붙여서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라페루즈 탐험대는 육지에서 130km나 떨어진 울릉도가 판링타오라고는 생각지 않고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60여 년이 흐른 후 우리 동해를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린 또 한 척의 배가 있었다. 바로 포경선 리앙쿠르호.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 서구의 밤을 밝혔던 고래 기름. 리앙쿠르호는 2년 6개월간 항해해서 25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그중 15마리를 동해에서 잡았다. 하지만 그들이 동해에서 얻은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리앙쿠르호가 얻은 가장 큰 소득. 그것은 선장이 제출한 항해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이 공문 안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개 어선의 항해 보고서 내용이 지금까지도 보관될 만큼 의미가 큰 역사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록스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해군성이 제작한 태평양 전도. 여기서 독도는 역사상 최초로 정확한 좌표 위에 위치하게 된다. 섬이 없는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절의 고도.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았던 독도는 이 지역을 항해하던 서양 배들의 관심을 끌면서 여러 나라에 의해 발견의 대상이 된다. (1849년)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이후에도 1855년에는 영국 함대가 독도를 발견하고 호네시라 명명. 그리고 2년 후에는 러시아 해군에 의해 올리부차,
메넬라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얻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한 나라의 새로운 발견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고, 그 사이 다른 나라 배들은 같은 섬을 보고도 최초 발견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독도에 더 씌워진 각양각색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독도의 모습일 것이다. 바로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 독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독도 발견 후 러시아 해군이 발간한 조선 동해안도. 여기에 독도 이름은 러시아어 울리부차와 메넬라이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지도 제목이 말해주듯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봤다는 점이다. 우리 조선이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아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그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 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선 동해안도와 같은 이제 러시아 지도에는 독도나 울릉도가 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독도를 발견하고 인식은 뭐냐면 울릉도에서 가까워요. 울릉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인식했던 게 틀림없어요. 세계의 해양 강국이 만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목격 당시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그렇게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바다, 동해를 지키는 섬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20세기에 오면 일본 지도에도 세계 지도에도 수상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20세기에) 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전쟁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로서 독도가 필요했던 것은 로일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실 거기에 만류를 세우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감시하는 목적이 사실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와 동해 대전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막루 건설이 가능한지 군함 스시마호를 보내 조사하게 한다. 이때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차린 일본은 야욕을 품게 되고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던 자국 어부들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한 것이다. 그 후 실제로 독도에는 막루와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었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 1906년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쟁에서 큰 공헌을 한 육군대장 오야마가 친필로 지도의 제목까지 썼다는 국광 전역 기념 지도. 이 지도 위에 울릉도와 독도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형태로 그려져 한국 영토로 분류돼 있다.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한 이후 제작된 지도조차 독도는 한국 영토라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항해를 위한 안내서로 해군이 만들어서 가장 최신의 해양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는 수로지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일본 해군의 수로지를 통해 1905년 2월을 기점으로 독도에 관해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1897년 일본 수로지. 일본 바다에 대한 항해 안내서인 이곳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해도에도 독도는 표시되지 않았다. 즉, 독도는 일본 바다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기 일본 해군 수로부가 만든 조선 수로지. 이 안에는 독도를 일컫는 리안코르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이 시기 일본 해군은 독도를 조선 바다에 속한 섬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제 1905년 이후의 수로지들을 살펴볼 차례다. 1907년 발행한 조선 수로지. 이곳에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설명은 없다. 오히려 한국에선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07년) 조선 수로지를 펴낸 지 3개월 만에 일본 해군은 황급하게 일본 수로지를 발간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독도에 관한 기록이 일본 수로지 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로지를 다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일본 수로지에 옮겨 버렸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원래는 독도는 조선 것이었고 한국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원래 한국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실수를 일본이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닷길과 섬들에 관한 한 일반지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수로지. 일본은 바로 이 수로지를 통해 독도에 대한 증언을 돌연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막강해진 국제적 지위와 과학기술력을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의 수로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즉, 프랑스와 영국이 직접 동양의 바다에 와서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로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서양에 독도의 존재를 최초로 알렸던 프랑스. 그들의 해군 수로지는 1860년대 이후 100여 년간 독도를 울릉도와 나란히 기록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면 독도를 리앙쿠르록스가 아닌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가 아닌 오키섬과 같이 분류해 놓는다. 이런 변화는 영국도 마찬가지. 1864년 영국 해군의 수로지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적혀 있다. 하지만 1983년 영국 해군이 만든 한국 수로지에서 독도를 찾으면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고 섬에 대한 내용은 일본 수로지를 참고하도록 해놨다. 그 안내대로 일본 수로지의 해당 부분을 펼치면 다케시마를 일본 내용에 포함시켜 상세한 설명까지 적어두고 있다. 과거에 자연스럽게 서양 수로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그렇게 붙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이후가 되면서 독도가 울릉도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져서 오키섬하고 같이 분류가 돼서 일본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일본의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이랄까 로비라든지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자연스럽게 불가분의 관계로 봤던 유럽 국가들. 하지만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 일본은 서양의 지도 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현대 지도의 위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세계 지도에서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진실. 그것은 독도만의 경우가 아니다. 이곳 모나코에서 우리는 지도 위 동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다. 바로 모나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수로기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수로기구란 어떤 곳일까? 바다 길을 표시하는 해도라든지 또는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수로지들, 각국이 그런 도서들을 발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공통적인 이 해도도 만들고 또 도서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박들의 안전,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각국에서 발행되는 해도와 수로지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수로기구는 회원국 간의 수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도 제작의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수로기구가 펴낸 해양과 바다에 관한 경계에는 세계 바다의 명칭과 구역을 표준화하고 있다. 바로 이 책에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명기돼 있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의 시작은 9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 6월에 열린 국제수로회의 창립 총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었다. 반면 일본은 초대 창립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키워갔다. 그리고 10년 후 해양과 바다에 관한 경계 초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로 공식화된다. 우리는 알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사이 동해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다. 1929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1937년도에 2판, 그리고 1953년에 제3판이 나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929년도는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또 1937년 2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1953년은 우리가 한참 6.25 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나라가 바다 이름과 관련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불러온 이름 동해는 사라지고 일본해가 국제표준이 된 안타까운 상황. 그것은 단순히 바다 이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 있는 일본계들한테 왜 독도, 다케시마가 너의 땅이라고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일본해 안에 있는 섬 아닙니다. 그래서 동해 찾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본의 위에 존재하게 된 우리의 독도. 그렇다면 국제수로회의가 일본해로 공식화하기 이전 세계 지도에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16, 17세기) 서양 국가들에게 우리 동해는 가보지 못한 동쪽의 바다였고 당시 지도에는 동양해나 한국해 등으로 적혀 있었다. (18세기에는) 중국에 다녀온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서양에 알리면서 한국해의 표기가 급증한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 서양과 일본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해라는 명칭이 확산된다. 단지 동쪽에 있는 바다, 오리엔탈시 또는 이스턴시 또는 한국 한반도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해 또는 일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일본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쓰여졌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어떤 이름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즉 이 바다의 이름을 정하는 기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사용자에 따라서 나름대로 불려지게 된 것이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지도에서 동해는 일관된 명칭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다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경우 국제수로기구는 어떤 원칙을 두고 있을까? 규정은 아니고요. 그 결의안인데요. 결의안. 지형물에 대한 지명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명칭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바다의 이름이 다 각기 다를 경우에는 상대 다른 이름을 쓰는 국가가 사용하는 이름을 존중하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한 바가 있죠. 국제수로기구의 기술 결의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다른 지명을 사용할 경우 단일 명칭의 합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양국의 지명을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의 단독 표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명칭을 바꾸면 세계 항해사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동해의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지도 위의 전쟁. 그 뜨거운 논란은 올해 4월 또 한 번 결전의 시간을 맞았다. 매 5년마다 열리는 국제수로기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1957년 국제수로기구의 정회원이 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단일 표기에 반대해왔다. 벌써 20년을 이어온 논쟁이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고자 하는 한국과 이를 막으려는 일본. 그 팽팽한 대립 속에서 다른 회원국들은 사실 상당한 피로감이 쌓인 상태. 그래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지명 분쟁 관련한 사안을 이 회의체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냐. 다들 곤혹스러워하고 또 피곤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회의체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밖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정회 때 보고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고, 많은 회원국들이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또 지지를 해주었죠. 이로써 앞으로 3년 동안 국제수로기구 사무국의 주도하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동해 병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라는 명칭의 정당성과 일본의 단독 표기의 부당성을 피력할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 바다가 영국 해협이거든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라망시라고 그럽니다. 요거 병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이 사실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명 관련된 거는 고치는 것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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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본과 서양의 고지도들이 들려주는 엄중한 역사의 진실은 가려둔 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의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일본. 그들은 이 지도의 위증이 거듭되고 반복돼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섬으로 각인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더 치밀한 전략과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우리 섬 독도와 우리 바다 동해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